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고통 없이 살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바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에 가깝다. 이상하지 않나?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고통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본질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본질을 욕망과 결핍, 그로 인한 고통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족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고 곧바로 새로운 불만이 밀려온다고 했다. 고통은 예외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기본 배경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내 삶에서 고통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이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막연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분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고통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덮는 그림자가 되어버린다.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헛된 믿음을 의심할 수 있어야 새로운 돌파구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고통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내 태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그때부터 인생은 비로소 덜 괴롭고 조금 더 다루기 쉬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은 결핍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결핍을 느끼는 존재로 정의했다.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오고 편안해지면 무료함이 찾아온다.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을 지키거나 더 키워야 한다는 압박이 따라온다. 만족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다음 걱정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작동한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우울하게도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진단이 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원래 삶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건 정상이 아니야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시선이다. 고통을 인생의 배경음악 정도로 여겨야 한다. 인생을 파도치는 바다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파도가 잔잔한 순간은 있다. 하지만 바다가 영원히 고요하다면 그건 살아있는 바다가 아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고통이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생의 기본 조건이란 존재가 된다. 고통을 비정상으로 보는 한, 자산에게 주어진 삶은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는 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고통을 삶의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싸움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하늘이 준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은 챙길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의 대응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고통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고통을 나쁘다고만 보면 삶은 계속 적대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고통은 야노스와 같은 이중적인 얼굴이 숨어 있다.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칼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지키는 경보 장치다. 몸이 아프면 그건 내 몸이 여기 이상이 있다 또는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알리는 것과 같다. 불안과 고통은 삶을 망치기 위해 등장한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경보 시스템에 가깝다. 경보기가 울린다는 건 집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보기를 뜯어버리는 게 해결이 아니듯 고통을 없애는 것 역시 답이 아니다. 고통을 해석하고 경보의 원인을 찾는 것이 답이다.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의 비밀을 욕망을 줄이는 데서 찾았다. 외부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오히려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망과 비교, 집착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인 경우가 많다.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이 욕망들이 쌓일수록 현실은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고통의 크기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생긴다. 링컨 대통령은 평생을 고통스러운 우울증과 싸운 사람이었다. 여러 번의 선거 낙선, 사업 실패, 가까운 사람의 죽음. 하지만 그는 고통을 감추지 않았다. 대신 그 고통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의 연설에는 승리의 환호보다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배어 있는 것이다. 링컨은 고통을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담대한 마음의 그릇이 그를 오히려 타인을 품는 그릇으로 확장시켰다. 고통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고통을 경보 장치로, 배경 조건으로, 확장의 도구로 볼 수 있다면 이제 질문이 바뀐다. 어떻게 고통을 없앨까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가로. 이 질문이 가능해지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내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가 남는다. 고통은 고장이 아니라 과잉 작동이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과 불안은 애초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실제로 닥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걱정을 한다. 다가올 겨울을 걱정했기 때문에 미리 저장을 하고 맹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을 피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다. 맹수 대신 숫자와 관계, 평판과 비교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이를 목숨이 걸린 위험처럼 처리한다. 그래서 사소한 작은 실패에도 몸과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한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불안을 미래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정도의 불안은 행동을 조정하고 상황을 점검하게 만드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이 준비를 하게 만들고 관계에서의 불안이 상대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고통과 불안은 고장이 아니라 과잉 작동에 가깝다. 시스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과열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 인생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비교는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든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다. 남의 집 자녀, 남의 집 통장, 남의 집 건강검진 수치, 남의 집 부부관계. 비교는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불행의 핵심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함에서 출발한다. 비교는 이 결핍감을 끝없이 확대한다. 마치 돋보기로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결과 실제 고통보다 느끼는 고통이 훨씬 커진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행복이 절대적 조건보다 상대적 비교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봉이 올라도 동료의 연봉이 더 많이 오르면 불행해지고 건강해도 주변 사람이 더 건강하면 초라해진다. 비교는 만족의 기준선을 끝없이 위로 올린다.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이 곧 고통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삶의 질은 소유의 양보다 비교를 멈추는 능력에서 더 많이 결정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욕망의 속도가 줄어들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욕망과 비교를 조절하는 태도가 곧 고통의 강도를 조절하는 손잡이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평가,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은 통제 밖의 영역이다. 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에 집중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은 챙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구분이 명확해지는 순간 무력감은 줄어들고 행동 가능성이 열린다. 추상적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제 필요한 건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연습이다. 고통이나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은 즉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단 30초만 멈춘다. 숨을 깊게 3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판단을 보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이다. 다음으로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구분지어 보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순간 고통은 끝없이 증폭된다.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선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통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렷해지면서 삶이 조금씩 단순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부드러워진다. 고통을 없애려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고통은 불청객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림자다. 인생은 고통과 결핍의 반복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고통을 무조건 쫓아내야 할 불청객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림자로 받아들여보자.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긴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온다. 고통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없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삶도 함께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태도의 전환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혜 중 하나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다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고통을 데리고 가며 내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선택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